스타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이번 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4일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작고하시고요. 이번에 김지혁 씨도 사망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영화계가 추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신성일 씨는 최근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신성일 씨는 작년 6월이죠.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진단을 받았을 때도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 안타까워했었죠. 근데 바로 얼마 전에 10월 말에도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를 해서 정말 그 당당하게 그 레드카펫도 걸으시고 정말 많은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강이 악화돼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성일 씨 회고전이 있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나 사실 이렇게 지금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열심히 나는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약간 쾌유를 빌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영화계를 넘어 문화계의 큰 어른이었는데요. 고인의 장례식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참 많은 분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신성일 선배님은 진짜 그 시대로서는 아이콘이었고 앞에서도 없었고 뒤에서도 없었던 정말 대단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수고하고 고맙다 그래라. 미안하다 그래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영화계 정말 이제 이렇게 전설 같은 분이신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연기 전공을 해서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 요즘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신성일 씨 업적을 보면 정말 상상 초월의 대스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66년 한 해 동안에만 47편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67년에는 51편의 영화. 그러니까 64년부터 71년까지 총 찍은 영화를 보면요. 324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한국 영화 개봉작이 1194편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국 영화의 4분의 1 이상이 신성일 씨가 나왔던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뭐 인기를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배우들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뭐 장동건 더하기 현빈 더하기 원빈 뭐 이렇게 더해도 고 신성일 씨의 그때 당시의 인기와 존재감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지금 우리 영화계가 그래 어쨌든 굉장히 잘 됐잖아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흥행작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 영화계를 이끌어가고 흥행을 만들었던 분이 저분이에요. 신성일 씨가 나오면 흥행이 된다예요. 1년에 50편은 어떻게 찍죠? 그러니까 그쵸.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네, 하나씩 안에 계속 하루에 네, 3개씩 찍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장면 찍고 저기 가서 또 찍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고 그만큼 영화가 잘 됐다는 거죠. 네. 일주일에 한 편씩 찍는 거죠. 그렇죠. 영화 한 편. 그 당시에는 공시 녹음이 아니었잖아요. 네. 호시 녹음이었는데 보니까 신성일 씨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신성일 씨 목소리를 담당하던 그분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성우분이. 네. 그러네. 왜냐면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성일의 목소리가 있는데 다른 성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6, 70년대에는 신성일 씨를 빼놓고 그 시대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원래는 신성일 씨가 배우가 되려던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신성일 씨는 이제 도청 공무원에서 일하는 호르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네. 당시 그 경북권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죠. 경북고를 입학하면서 서울대를 이제 입학을 꿈꾸는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부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채권자들에게 막 쫓기고 폭행도 당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배우가 아닌 호떡 장사를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호떡 장사를 하던 가난한 고학생이 어떻게 갑자기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네, 장소가 좋았어요. 신성일 씨가 호떡 장사를 하던 곳이 바로 청계천이었는데, 이 청계천이 충무로랑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영화사, 연기학원들이 그쪽에 굉장히 질비하게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판매를 하다가 신성일 씨도 연기학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일 씨가 배우 전문학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원이 가득 차 있었던, 이미 마감이 됐던 학원인데요. 이 학원 원장님이 신성일 씨를 보자마자 이 학생은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 합격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신성일 씨는 이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예, 어떤 연기학원 원장도 신성일 씨의 외모를 봤을 땐 뭐 타고난 연기자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독보적이잖아요. 독보적이었어요. 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의 정우성 씨처럼 이렇게 딱 보면은 배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러던 중 1957년인데요. 신성일 씨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화사죠. 신필름 오디션에 도전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 남자 배우 한 명 뽑는데 몇 명이 올렸냐면요. 2,640명이 올렸어요. 예, 급기야 기마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요. 그 당시엔 기마 경찰이 있었어요. 네. 네, 생각해보세요. 그 2,000명의 그 지원자들이 다 정말 한꺼번에 다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신상옥 감독은 그 2,000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바로 신성일 씨였습니다. 신상욱 감독이 신성일 씨 이름도 지어주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이름이 좀 되게 특이한데 보니까 영어로 뉴스타 넘버원, 그러니까 영화계의 신성한 1인자가 되라, 뭐 그런 뜻으로 신성일 씨 지어줬다고 합니다. 신성일. 네네. 뉴스타 넘버 원. 지금 내용만 보면은 거의 학교도 안 다니고 전국 수석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기학원도 특별 합격에다가 지금 오디션도 즉시 합격 이렇게 된 거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게 당시에는 기획사가 없었나 봐요. 영화사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맞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연습생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3년 정도 하다가 1960년에 로맨스 빠빠란 영화로 데뷔를 했다고 하시고요. 이후에 그 또 대가시죠. 유연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연다로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 다음부터 이제 신성일 씨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어떤 면이었냐면요. 그 다음에 출연한 게 가정교사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배우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감독, 제작자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 기존 이미지를 쓰려고 딱 캐스팅을 했는데 머리를 짧게 스포츠 머리를 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머리를 갑자기 이미지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 당시 처음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머리가 돼서 신성일 머리가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배우로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한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간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던 중에 64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옵니다. 바로 맨발의 청춘. 이 영화는 18일 만에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18일 만에, 18일 동안에 찍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정말 온 나라를 강타하고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영화 자체도 당대의 대표작이 됐고 또 이 영화로 인해서 신성일 씨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또 국민 배우로서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시에 평범한 배우들이 이 출연료를 보통 18,000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신성일 씨는 4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45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몇 배야? 굉장히 큰 그 차이가 정도면 벌어지죠. 집안 책값 아닌가요, 그 당시에? 40배. 정말요? 네, 그 정도면 그냥 100만 원이나 뭐 집안 책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에 공을 많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완전 다르죠.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45만 원이라고 하니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18,000원하고 45만 원은 25배 차이 나거든요. 네. 지금도 한 조연 배우들이 괜찮다 싶으면 회당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요. 이거에 25면은 12억 5천이거든요. 지금 정말 톱 A급 배우들도요. 회당 편당 6, 7억 이상 받기 힘들어요. 물론 런닝은 받지만은요. 그냥 순수 개런티로 이 정도 절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신성일 선생님이 정말로 많이 받은 거죠. 탑 중에 탑이 그럼 출연료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맞아요. 위치와 몸값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최고의 몸값도 자랑하시고 네. 이 신성일 씨가 이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상대 역인 엄앵란 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영화로 세계의 커플이 돼서 바로 그 해인 1964년 11월에 W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 결혼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치러졌냐면 교통편이 안 좋던 시대에도 무려 3,400여 명이 하객으로 다 온 거죠. 함께 왔어요. 그리고 대단하네. 그때는 끝이었죠. 서울의 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초청장, 이 결혼식에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초청장도 안 거래가 될 만큼 사람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무령, 김지미 등 뭐 이분들과 친한 이런 동료 배우들은 예식장이 너무 꽉 차서 밖에서 이 결혼식을 보고 그냥 돌아가야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져요. 아이고. 당시 이제 그 엄앵란 씨가 입은 웨딩 드레스가 굉장히 화제인데 이 웨딩 드레스가 이제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건데 당시 이제 예식을 보면은 마당에서 그냥 뭐 전통 혼례가 다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하는 그 결혼식이 이 이후로 이걸 보고 나서 전통 혼례가 없어지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제 잡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정말요? 예. 저 드레스구나. 그 전까지는 저렇게 한복 입고 결혼하셨어요. 맞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세계의 결혼식을 한 두 사람은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 동안은 별거를 한 상태로 지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거든요. 바쁘셔서 그러셨던 것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두 분이 다 방송에 나오셔서 다 직접 본인들이 얘기를 하신 건데 1975년부터 별거를 하셨으니까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태어나기 전부터 별거 하셨어요. 네. 그저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굽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근데 이런 내막 사실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평생 부부로서 살아온 이 엄앵란 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딸 수아 씨가 왜 이혼을 하지 않느냐면서 엄마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앵란 씨에게. 근데 엄앵란 씨는 과거에 배우들이나 여러 다른 스타들이 몇 개월도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깍지를 받잖아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했다는 거죠. 난 죽어도 가정은 지키겠다라는 각오가 분명했다고 해요. 저도 엄연한 선생님하고 방송을 좀 오래 한 편인데요. 정말 당당하세요. 우리 맞아요. 톱스타로서의 포스가 대단하세요.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신성일 씨와 엄연한 선생님 당시는 이 어떤 직업적인 전후에 어떤 동지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남자로서는 미울 수 있지만 뭐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렇게 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맞아요. 있다. 그냥 그때 신성일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가만뒀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호방하게. 두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애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두 분이 리마인드 웨딩을 올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40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주례 선생님도 똑같은 분을 모셔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오재경 전 문화공보부 장관이 직접 오셔서 사실 주례를 보는데 이런 거 봤을 때는 두 분의 애정은 아직도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이런 두 분이 최근에 더 돈독해진 것은 엄앵란 씨부터 시작한 암 투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엄앵란 씨가 2016년도에 유방암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다들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때 따로 살고 있던 신성일 씨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아내의 병간호를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리적으로 서로 함께 의지하고 우리는 그 부부 이상의 그 더 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신성일 씨를 힘내게 했던 것은 영화를 향한 열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신성일 씨의 영화 인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에 상까지 받으셨다면서요? 네, 지난 9일이었는데요. 제8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요. 공로예술인 부문의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고인과 각별하게 지냈던 안성기 씨가 이때 이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 직접 나오지 못한 신성일 선배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다. 얼마 전까지도 힘들어도 꼭 오셔서 수상하신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안성기 씨는 누구보다도 신성일 씨를 따랐던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장례 위원장까지 맡았었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상을 받는 선배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자기 손으로 이 장례를 치렀으니까 안성기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네.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배우로 이제 데뷔를 하셔가지고 배우 생활을 시작하신 게 한국 전쟁이 있고 4년 뒤. 네. 그러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이 나라의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영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분이랑 같이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도 계셨고 했는데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스타이자 전설이고. 이번 달은 유독 영화계에 추모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작년 2017년 10월 30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려서 고인을 더 그리워하게 했습니다. 김주혁 씨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김주혁 씨는 처음에 김무생, 배우 김무생의 아들이다라고 먼저 알려졌어요. 그리고 연극 무대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S본부 공채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영화 싱글즈 홍반장, 광식이 동생 광태, 방자전, 그리고 드라마 카이스트, 프라하의 연인 등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큰 인상을 남긴 작품은 역시 예능 프로그램인데 1박 2일이에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뭔가 좀 먼 것 같고 뭔가 말수도 적어서 어려울 것 같은 그 김주혁 씨를 구탱이 형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주면서 인간 김주혁으로서의 모습을 굉장히 좀 부각시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저도 김주혁 씨가 그 구탱이 형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으면서 이제 예능에서 되게 친근한 이미지로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 영화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악랄한 악역으로 거의 뭐 포텐이 터졌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공조도 그렇고 독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역이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렸어요. 그전까지 정말 선한 역만 했었는데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의 죽음이 뭐 아쉽지만 특히 이제 그 김주혁 씨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김주혁 씨가 사고 당하기 3일 전에 드라마가 아닌 영화로는 처음으로 공조로 나무 조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연기 포텐이 터지고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김주혁 씨가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때에 김주혁 씨 상을 받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랑 좀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회사 행사라서. 근데 많은 조연 배우들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유명한 후보들이 있었으나 김주혁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마 그 앞에 말한 그동안의 필모그래피가요. 그냥 부드럽거나 조금 뭐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거나 조금 재밌는 로맨틱 코미디 요소가 많았잖아요. 근데 특히 공조만큼은 김주혁 씨가 생애 첫 거의 악역인데다가 본인의 의욕이 되게 남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예, 이때 선택이 됐었어요. 이야, 완전
연기 변신을 성공해내고 상까지 상까지 받으시고. 받고 나서 3일 후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워낙 건강한 모습으로 예능과 영화를 왕성하게 누비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다들 뭐 내가 알고 있는 김지영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김주혁 씨의 죽음으로 이 위험한 11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김주혁 씨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한 후에 그리고 인근 아파트 계단 아래로 추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수 부검 결과 심근경색 가능성이 굉장히 작으며 사고로 인한 머리뼈 골절이 사망의 영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그 죽음에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고 놀랐는데요. 그렇게 의문만 남기면서 떠난 지 1년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남겨진 유작이라고 해서 영화가 있잖아요. 저도 독전을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화를 볼 때나 또 사진을 보고 그러면 참 아깝고 정말. 굉장히 그리움이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홍석천 씨가 이 정도인데 같이 함께 작품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1박 2일에서도 그 김지혁 씨를 추모하는 영상을 내보냈고 김지혁 씨를 위한 작은 영화제를 좀 개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수익은 영화 발전 기금이나 이런 데로 쓰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에서도 김주혁 씨가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고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종도 대표가 가서 직접 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11월 1일 연달아 사망한 가수 유재하와 김현식. 두 사람의 죽음이 연관이 있다. 그 진실은? 11월에 사망한 또 다른 스타, 가수 김성재. 베일에 가려진 그 죽음의 진실은?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기사가 터진다. 그 음모론을 밝힌다. 풍문으로 들어쇼 지금 시작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11월 하면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연예계에 일어나서 네. 위험한 11월이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매년 11월에 기사 쓰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데요. 매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했나 보면은 2000년대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럼 왜 꼭 11월일까 했을 때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스포츠지가 되게 활성화됐었거든요. 네. 11월 되면은요. 원래 스포츠지의 일면은요. 야구예요. 근데 코리안 시리즈 다 끝나버리고 일면 기사를 연예 쪽에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속지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도 이제는 키워져서 전면으로 나가게 되는 게 더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들도 친한 연예인들한테 그리고선 연예 기획사도 연예인한테 얘기해요. 야 11월에는 웬만하면 조용해라. 왜냐면은 다른 달에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이 시기에 터지면 전부 다 11월 괴담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그 얘기가 계속 해제되는 거예요. 자기의 완벽한 꼬리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결국은 이 공포의 11월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는 편이죠. 이제 뭐 유독 11월에 이제 연예가에 갑작스러운 죽음이 좀 많아서 오히려 더 11월이 좀 위험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신성희 씨도 계시고 뭐 고 김자옥 씨도 계셨고 뭐 트위스트 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난 걸 좀 찾아보니까 11월에만 한 29분이 이제 세상을 근래에 갑작스럽게 떠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험한 11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예. 자, 11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스타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요. 이 시초가 되는 스타가 있었나요? 네, 한 언론에 따르면은요, 1968년 11월 10일 뇌막염으로 숨진 가수 차중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신 그분이시죠. 이걸 처음으로 꼽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다수는 이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11월, 이 공포의 11월 확산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1987년 11월 1일 가수 유재하 씨의 사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비로낸 앨범을 낸 지 3개월 정도 후에 11월 1일 동창회를 갔던 유재하 씨가 술 취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얻어타게 됩니다. 근데 이 차에 탔던 유재하 씨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추돌하던 바람에 향년 만 25세로 정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웃긴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나
저희 세대 때는 유재하를 모르고서는 정말 음악을 논하지 마라 그 정도였어요. 저도 유재하 가요제 그 당시엔 테이프로 예선을 했었어요. 전 당당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희열 씨가 그 당시에 1회에 우승을 했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유재하 씨의 노래를 모르면 어떤 모임에서 정말 뭐지? 그럼 넌 뭐야? 뭐 이런 느낌이죠. 가장 안타까운 가수였어요. 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앨범밖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앨범 한 장 내신 게 한 장. 맞아요. 그럼요, 한 장이죠. 전부 몇 곡, 100곡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그냥 몇 곡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영향이. 그 전에 다 이제 전곡이 한곡 전곡이 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들이에요. 이렇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예. 그 앨범이 이 가장 국내에서 가장 큰 음원 사이트에서 혹은 이제 최고의 명반 100선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1위. 1위를 차지했고 뭐 아까 전에 뭐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그 얘기를 하셨지만 또 그 출신 뭐 뮤지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이 음악을 아직도 들어도 그렇게 막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수가 느끼기에도. 저희가 뭐 래퍼지만 이런 약간 나름 어쿠스틱한 이런 음악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느껴질 정도로. 도대체 가요계에서는 유재하 씨의 존재는 어느 정도였는지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한국 대중음악계 그리고 뭐 발라드계의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재하 씨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말 잘 나가는 뮤지션들이 많아요.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가수 이적 씨 같은 경우에는 작곡, 작사, 음악을 대하는 자세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가수가 유재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유희열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클래식 음대를 진학하게 된 계기가 유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재하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거다라고 단언하기도 했고요. 또 윤종신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재하의 노래를 듣고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작사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면서 유재하의 그 음악성에 대해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천재적인 가수라든가 아니면 정말 뛰어난 배우들이 사후에 더 재조명이 된다라는 건데요. 유재하 씨의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이긴 합니다만 그 발매 당시에는 그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더 주목받고 인기가 더 사후에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저분이 그리고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라고 있었어요. 그 밴드 출신인 거 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82년도 나 미쳤었다니까요, 유재하에 나는. 그러니까 82년도 그 조용필과 그 위대한 탄생 키보드 연주자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당시 이제 유재하 씨가 한양대 음대 작곡가 학생이었어요. 역시 한양대. 그리고 한양대 선배. 전통 클래식을 전공한 학생이 대중가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 조용필 씨와 이제 김현식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또 정식으로 클래식을 공부한 친구가 대중가에 오는 것도 신기했고 예, 이후에 김현식 씨는 그 유재하 씨를 스카우트해요. 그런 다음에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이죠. 김종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현식 씨가 사실 당시 후배들을 좀 엄하게 다뤘나 봐요. 옛날에 또 약간 좀 굉장히 좀 엄하죠. 굉장히 엄했는데 단 한 명 유재하 씨만은 이렇게 엄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희한한 게 이분이요 클래식 전공이잖아요. 클래식에 가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가사 쓰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이런 좋은 멜로디와 곡을 썼는데 거기에 글을 쓰는 건 전적으로 자기의 얘기를 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고났다고밖에 얘기가 안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인생의 관록이 있어서 누구나 듣고는 야 감탄할 만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의 마음을 술술술 써내려가는데 그게 막 후벼 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딱 가사 하나만 딱 얘기하면 모두가 지금 그 노래 제목 뭐라고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가사들을 써낸 거죠. 쳇바퀴 돌듯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그런 표현이 그 당시에 없었어, 가사에서. 쳇바퀴를 쥐가 도는 거죠. 그 누구지? 햄스터가 도는 거잖아요. 그걸
네? 예.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전에. 없었어요. 그런 가사에. 가사에 가사에. 헝클어진 노래, 머릿결을 가사에 가사에. 쓸 수 있는 그런 걸 발상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밴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명반의 반열에 오른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는 어떻게 발표된 건가요? 밴드 멤버로만 하기에는 유재하 씨의 음악적 열정이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결국은 자비 8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본인이 앨범을 냅니다. 이런 탁월한 가수가 자기가 앨범을 낼 때 투자를 못 받아서 이 자비를 냈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데요. 야, 이때 당시에 800만 원은 많이 쓰신 건데. 많이 쓰셨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되게 부자였다고. 그래서 증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가수분이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그 유재하 형 집에 가면 그 집 소파는 외제 소파였다. 그러니까 조금 풍족했어요. 어릴 때. 유재하 씨가 그 석탄을 캐는 기업가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사진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유재하 씨의 사진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이런 AI 하는 기업에서요. 저 영상과 사진을 갖고서는요. 유재하 씨를요. AI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초에 공개가 되는데 사진은 나와 있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재하 씨 혼자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시에 유재하 씨를 기억하는 그 쟁쟁한 봄, 여름, 가을의 김종진 이런 분은 뒤에서 세션을 쳐줘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다 그 얘기를 해요. 뭐냐. 이렇게나마 재하와 한 무대에 설 수 있으면은 그걸로 족하다 하면서 AI 가수와 노래를 한다니까. 그만큼 다들 유재하 씨를 엄청나게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까운 나이에요. 천재인데. 네, 예. 정말 어린 나이에 재능이 어디까지 끝일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재능이 있던 가수가 유명을 달리한 건데 유재하 씨를 굉장히 아꼈다던 김현식 씨의 슬픔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재하 씨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오열했던 김현식 씨가 1990년 11월 1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11월 1일이 유재하 씨가 3년 전 11월 1일 날 세상을 떠나거든요.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11. 이게. 예. 저는 이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매년 11월 1일이 되면 유재하 씨를 이제 추억하며 정말 많은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김현식 씨도 그 당시에는 정말 라디오 프로그램 정말 많이 출연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담도 좋았고 특히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프로그램은요. 공개 방송도 많이 출연했고 그냥 평일에도 아마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도 같은 날 이렇게 사라지니까 이게 더 이제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DJ 스토리가.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사람의 곡을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힘들었어요. 듣는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돼요, 저는.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이제 그 유재하 씨가 저승에서 너무 쓸쓸하니까 술 친구인 김현식 씨를 데리러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돌기 시작했었어요. 네. 사실 그때 그런 소리가 꽤 많이 들렸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싹오싹 하기도 했고, 그럼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두 사람의 죽음이 아주 관련이 없진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나름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에서 가장 크게 오열했던 사람이 김현식 씨였거든요. 이 슬픔 때문에 한동안 계속 술에 매달렸다고 해요. 이렇게 술을 매일같이 먹다 보니까는 간을 망가뜨린 원인이 아니냐. 이 얘기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기도 했고요. 두 가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법은 전혀 다른데 모창할 수 있는 가수가 없어요. 유재하 모창. 김현식 모창도 그냥 거칠게만 하지 김현식처럼 비슷하게 부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정말 특출난 가수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 가요계의 충격이 굉장히 컸죠. 정말 김현식 씨 노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 비처럼 음악처럼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뭐 음악을 다시 틀어주시고 해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특히 유작으로 나면 내 사랑 내 곁에가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던 기억이 있어요.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저는
저는 네. 집에서 가족이랑 내 사랑 내 곁에를 LP판으로 같이 들었어요. 아. 엄마 아빠와 함께. 그때 그게 굉장히 생생해요. 근데 이 내 사랑 내 곁에가 6집이잖아요. 유작인데 특징이 있다면 간호금 상태였단 말이에요. 간호금. 이게 스튜디오에서 정말 그냥 녹음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간호금 상태였기 때문에 잡음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고, 그런데 그 잡음 가득한 것 때문에 더욱더 진솔하게 느껴지고 투박하지만 뭔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일부러 그 효과음을 넣은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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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김현- 이게 녹음을 그냥 한 걸 앞에 말소리도 들어가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때 당시 김현식 씨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고 맞아요. 병원에서 완전 투병 중이고 오늘 내일 할 때 내가 이제 녹음을 해야겠다. 네. 내가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급하게 가서 녹음한 게 바로 그 원곡이에요. 그래요. 정말 급하게 한 게. 일단 해놓은 거구나. 일단. 그래서 삶의 목소리가 네. 뭔가 찢어지고. 거칠고 계속 찢어져요, 뭔가- 뒤에 예, 근데 목소리가. 그게 네. 따라할 수 없는 그 창법이에요. 네네. 예, 명반이죠. 근데 이 음반이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그냥 대단합니다. 100만 장이 넘게 팔렸고 K본부의 가요톱10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골든컵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골든컵은 대단한 위력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 골든컵을 받게 되면서 더 팬들이 안타까워했죠.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유재하 씨랑 이제 김현식 씨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알아요. 왜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요즘 학생들 H.O.T도 잘 몰라요. 알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끝까지 제발 좀 만져. 예.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그렇게 엄청난 가수냐면, 제가 내 사랑 내 곁에는 가사를 외웠어요. 아, 진짜? 제가 거의 처음으로 그만 유일하게 이제 대중가요에서 가사까지 외운 노래는 이 노래가 처음이었어요. 정말요? 그 정도. 제가 가사를 외우고 있다는 거는 정도면, 예. 거의 뭐 이제 고려가요 수준이에요. 고려가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본다. 고려가요. 고려시대 그 신라시대 향가, 고려시대 고려가요, 가요가 뭐 하여가 뭐 이런 단신가 이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아, 그 정도의 어떤 거의 애국가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 내 사랑 내 곁에는 왜 가사를 외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좋아?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였거든요. 촌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도 동네 뭐 누나들이나 그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종이 메모지에 다 그거를 적어 막 손바닥에도 적고 막 이러고 그걸 외우려고 엄청 애를 쓰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됐죠. 워낙 많이 들었어요. 유재하 씨나 김현식 씨는 사후에도 대중은 물론 이렇게 많은 후배 가수들한테 계속 사랑을 받았잖아요. 두 사람의 음악이 요즘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리메이크되고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어서 콘서트도 꾸준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가수가 생전에 워낙 절친하기도 했었고, 또 음악 색깔이 서로 또 워낙 뚜렷한 가수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망한 날짜가 같은 날이라 더욱더 두 사람을 함께 추모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픽하이 같은 경우는 유재하, 김현식을 추모하기 위해서 11월 1일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에픽하이 2집에 들어가 있어요. 내 사랑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남아주어 어두운 새벽에 등불처럼 비춰 골목길 넋두리.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정말 위대한 가수들이에요. 예. 저도 11월이 되면 추모하는 선배님이 한 분 그래요. 계신데 예. 듀스의 김성재 씨. 김성재 씨 맞아요. 정말 11월이네. 또 사실 11월이구나. 이 고 김성재 씨의 이 11월 달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11월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듀스로 활동하다가 이제 네. 처음으로 솔로로. 솔로 앨범을 내고 네. 발표를 무대를 하고 그 다음 날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 김성재 씨로 인해서 이 연예가의 위험한 11월이 더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듀스는요, 당대 최고의 스타였어요. 사실 당시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맞설 수 있는 그룹은 유일하게 듀스가 아니었나 맞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예. 나를 돌아봐. 여러분, 여름 안에서.
지금까지도 뭐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네. 다들 추억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여름과 겨울을 다 장악을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가면 다 여름 안에서 하고는 그 맞아요. 헐렁한 하얀색 셔츠에서 다 그 춤추고 앉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있잖아요. 그 스키 고글에다 딱 보드 복장 있잖아요. 또 쫄티 쫙 입어가지고서는 맞아, 안에. 추워 죽겠는데 위에는 이렇게 최대한 얇게 입고 아래는 푸퍼짐하게 입어가지고 그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패션을 선도했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연예인이었을 때 그분들을 봤거든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김성재 씨는, 그러니까 물론 이현도 씨도 대단했지만,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좀, 김성재 씨가 좀 잘생기기도 했고, 모델 옷도 같았어요. 모델 같았어요. 맞아. 키도 크고. 예, 여성 팬들 되게 엄청 좋아했죠. 예. 얼굴도 되게 작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성재 씨는 그때 당시 뭐 코디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김성재 씨가 직접 옷을 제작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왔었고 실제로 그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분들이 김성재가 만든 옷을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까지 해서 엄청나게 팔렸다는 얘기도 그 있어요. 솔로 앨범 다시 낼 때 말하자면 나나나나 그 노래 할 때 최고의 스타가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고 네. 난 바로 그 다음 날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어디 영화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네, 법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서 대체 어떤 사건이었나요? 1995년 11월 20일이죠. 그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김성재 씨가 숨진 채 일단 발견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건 경위를 따져보는데요. 그 방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애인 김모 씨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흑인 남녀 백업 댄서 2명, 그리고 한국인 백업 댄서 4명, 그 외 매니저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술을 마신 다음에 김성재 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가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김성재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당시 오른쪽 팔뚝에 주사바늘이 28개 정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첫 보도 이후에 마약류, 이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그런 발표가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검찰이 오른손잡이인 김성재 씨가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놨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타살 가능성을 두고 좀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또 김성재 씨를 부검해 보니까 약물이, 안에서 검출된 그 약물이 마약성 물질이 아니라 동물들을 안락사할 때 쓰이는 약물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검찰은 당시 이제 김성재 씨의 애인을 용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당시 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좀 보니까 김모 씨는 일단 평소 이 김성재 씨에 대한 소욕이 그리고 집착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성재 씨에게 가스총을 쏘거나 그리고 김성재 씨가 나가지 못하게 끈이나 테이프를 감아놓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인 행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김성재 씨가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결별을 요구하자 동물 안락사용으로 사용되는 황산 마그네슘을 주사해서 살해한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에 쓴 주장이죠, 겁니다. 이것은.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타살일 수는 있으나 범인은 애인 김모 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1심에서는 모든 정황 증거가 김모 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1심입니다. 당연히 항소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2심에서 약을 구매한 것도 맞고 그 약을 동물병원에서 샀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것,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범행에 대한 인정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때 구매한 황산 마그네슘의 양이 그녀가 산 주사기를 한꺼번에 정맥에 투약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법인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요, 죽였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죄로 봐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뭐 저희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팬 입장에서는 애인이 있었는지도 그때 알았고, 맞아요.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서 애인하고 또 스태프들하고 호텔에 다 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했는지도 그때 알았고, 이 의문의 사건에 애인이 굉장히 또 의문점이 많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맞아요. 너무너무 정말 맞아요. 무슨 한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걸 보는 느낌이어서 네. 아직도 사실은 좀 클리어하게
뭔가 결론이 뭐였지라고 기억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미제 사건으로 남은 거잖아요.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이게 재수사가 없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나마 계속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가수 소장을 역임했던 그 정의선 소장도요, 가장 힘들었던 사건, 그리고 다시 뭔가 다시 하고 싶은, 규명하고 싶은 사건을 김성재 씨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인인 김성재 씨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얼마 전 소지섭 씨가 또 김성재 씨를 추모하면서 김성재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소지섭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당시 패셔니스타였던 김성재 씨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소지섭 씨가 김성재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모델이었던 청바지 브랜드 S사에 함께 촬영할 보조 이제 모델을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큰 꿈보다는 일단 나의 스타인 김성재 씨와 함께 촬영을 하고 싶다.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좀 있고 싶다. 이런 아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지원을 해서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모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재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보조 출연에서 급하게 메인 출연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스타와 함께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의 죽음으로 내가 메인이 되어버린 이게 참 씁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연예계 시작을 김성재 씨가 이끌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어쨌든 시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매해 11월이면 추모 공연 같은 것도 혹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팬들이 김성재 씨를 추모하는 그 추도식을 열었고 이 추모식에는 고 김성재 씨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인 김성욱 씨도 함께 시간을 가졌고 팬들과 함께 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네. 생각해보면 11월 생각지도 못했던 스타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또 11월이 되자 갑작스럽게 사망한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탤런트 김성찬 씨인데요. 99년 11월 7일 K본부죠. 도전지구 탐험대에서 촬영을 나갔는데 뇌성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성찬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감초 역할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아, 김성찬 씨도 돌아가신 게 11월이었군요. 네. 기억나세요? 당시에 그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정글의 법칙까지 맞아요. 스타일이었어요. 해외에 이제 스타가 가서 그 나라의 뭐 오지를 주로 많이 체험을 했고 저도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오지에 있는 소수 민족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는 거 뭐 이런 걸 찍었었는데 당시에 워낙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아무튼 지금은 프로그램 촬영 갈 때 미리 사전 답사도 갔다 오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그 단체 이런 그 메신저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를 출연자들끼리 다 공유를 해요. 그리고 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지로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기 전에 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방송이 주먹구구식인 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촬영 중에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뭐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약간 잘못된 경우도 꽤 많았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이 김성찬 씨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건 이 프로그램에 대타였던 거예요. 갑자기 했던 출연자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그 주사를 말라리아 주사를 이렇게 약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뭔가 준비할 시간 없이 그냥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해보세요. 이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어디 갈 때는 그냥 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가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김성찬 씨도 방송이니까 난 이게 더 중요해하고 그냥 갔을 텐데요. 근데 이 약을 미리 먹지 못한 것이 죽음의 원인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저는 이제 주사를 다 2주 전에 다 맞고 갔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제가 망고 알러지가 있는 걸 모르고 망고를 세상 그 싼 망고를 그 현지에서 한국에서는 너무 비쌌을 때 그냥 막 익지도 않은 걸 먹다가 제가 망고 알러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고 여기 수포가 막 온몸에 퍼졌는데 촬영은 하긴 해야 됐고 약은 없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계속 찍었어요. 저를.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를 못하고 계속 멀리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오지에는 약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했었죠. 네. 나도 겨울에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같은 걸 찍었었는데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줄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겼는데 저쪽에서 이걸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확 당기면서 뒤로 높은 데서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와가지고 내가 거품을 불었대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에 언 땅에 머리를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그 연욱 감독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야 그 와중에도 막 병원에 거품 물고 쓰러져가지고 가는 와중에 잠깐 정신 들었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한테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내가 그랬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전엔 굉장히 담대했는데 그때부터 겁이 많아지고. 몸을 좀 사리시고. 몸살이고 제가. 예. 사실 이제 위험한 11월 얘기가 나왔는데 11월 달은요 우리 스타들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저희 선배님이신 박원숙 선배님. 네, 박원숙 선배님의 그 아드님이 아이고.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아마 11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원숙 씨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보통 좀 센 느낌이기도 하고. 사치의 엄마. 네, 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드라마에 등장을 한다 싶으면 여주인공이 뭔가 핍박을 받게 될 것 같다라고 감지가 될 만큼 그렇게 센 이미지로 각인이 된 분인데요. 못된 시어머니 어떤 대명사로 또 불렸죠. 특히 M본부의 그 겨울새라는 작품에서는 정말 시어머니로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무서운 면모를 보여줬는데 드라마 속에서 좀 비뚤어지긴 했지만 남다른 아들 사랑을 보여줬던 이 박원숙 씨에게도 실제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11월에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달인 11월이네요. 네. 어떤 사고였나요? 2003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박원숙 씨의 외아들 서봉구 씨는 점심을 먹으러 외출을 했는데 이 길에서 변을 당한 거예요.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경사길에서 미끄러진 이 화물차가 서봉구 씨를 치여서 목숨을 잃게 된 건데요. 그간 박원숙 씨가 2번의 이혼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이혼을 겪는 아주 힘든 시기 동안 아들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줬었기 때문에 박원숙 씨는 물론이고 주변인들 그리고 대중들도 굉장히 충격에 빠져서 슬퍼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 드라마 안에서는 가끔 못된 시어머니 역할하고 이래서 뭐 독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 아유, 아니세요. 정말 정이 많고 정말 좋은 선배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선배님이라고 평소에 후배들한테 방송국에서 예. 정말 좋으시고 저도 정말. 방송국에서 마주치면 네.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늘 따뜻하게 한마디로 다정다감하시고 정말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후배들이나 지인분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박원숙 씨가 혹시나 못 견디하실까 아니면 건강을 잃으실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좀 꽤 많이 심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거 쉽게 마음 정리가 되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 박원숙 씨는 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사를 정말 수십 번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남해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그 가면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은데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일 것 같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부모가 돌아가시면 뭐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근데 지금 이 아드님께서 혹시 결혼을 하신 상태였나요? 예, 당시 결혼도 했고요. 손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며느님이 이제 재혼을 했죠. 근데 이제 연락이 좀 두절됐나 봐요. 사실 여기에는
그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누구를 탓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뿐인 손녀와 연락이 좀 닿지 않는다고 조금 괴로워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언제 연락이 올 수 또 있는 손녀를 위해서 전화번호를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사시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희석될 수가 없는 아픔일 건데요. 한 네.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으세요. 아들을 보낸 다음에는 매일 유서를 쓴다. 아들이 한순간에 떠나보낸 것처럼 언제 나 역시 갈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 같은데 그 일기일지라도 그 일기가 어느 순간 아들이 떠난 다음에는 매일매일 유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왜 그리고 남의 일까 좀 생각을 해보고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보면은요, 일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어디 멀리는 못 떠나세요. 근데 이게 서울에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들을 떠나보는 지점에서 가장 멀리 가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해까지 가셨다가 또 일 있으면 올라오시고 이걸 반복하신다고 합니다. 연기로 자신의 세계를 정말 크게 구축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좀 많이 안 비치셨어요. 그러니까 예능에는 얼마 전까지 계속 하셨지만 드라마에서 저희가 궁금해했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본부의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라는 작품으로 안방극장에 컴백할 예정인데요. 이 드라마가 왔다 장보리, 내 딸 금사월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에요. 또 여기에서 박원숙 씨가 또 얼마나 멋진 명품 연기를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한 11월, 지금쯤 되니까 괜히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1월에 안타깝게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스타가 있다고요. 또 있어요. 네, 바로 탤런트 이광기 씨입니다. 아이고, 지난 2009년 날이 아주 추워지던 11월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전국적인 운동도 벌어지고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광기 씨의 천사 같은 아들이죠. 7살 난 아들 이석규 군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연예계 많은 스타들도 이 신종플루에 굉장히 시달렸었고, 네. 그래서 2009년 11월은 좀 많이 좀 몸을 사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연예계에 많은 스타들이 신종플루에 걸렸었어요. 이승기 씨, 가수 심지 씨, 조건, 정진훈, FX의 멤버 크리스탈 설리, 배우 김남길 씨 등이 신종플루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다들 쾌유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광기 씨 아들 석규군 같은 경우에는 끝내 이기질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신종플루가 치사율이 이렇게 높은 병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0.1%예요. 그래서 약만 잘 먹는다면 금방 낫고, 조금 타미플루만 먹는다면 사실 금방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우리 금방 나니까 괜찮아라는 약간 그런 상황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석규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죠. 이렇게 될 거는 사실 아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약 복용이 좀 늦어지면서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 사연을 알거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요. 이광기 씨 이제 아들 떠나보낼 때 갔더니 나를 붙잡고 수홍아, 우리 애가 천사가 됐어. 그러면서 막 오열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막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너무 슬픔이 커서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아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다고 하고요. 7살이었잖아요. 그 이듬해에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일부러 그 학교 앞을 도저히 못 지나다니게 해서 돌아다니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 마음에 사망 신고를 바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집으로 입학 통지서가 그걸 받고 또 한참을 우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도 너무너무 힘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정도 공백기를 가졌어요. 그럼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셨냐면요, 결국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이런 슬픔을 치유를 한 거였는데 2010년에 IT 대지진이 났을 때는요. 직접 IT까지 가서 그 아이들을 돕고 후원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석규가 그린 그림으로 이제 만든 티셔츠 그런 거를 입고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그런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석규에게 잘 사는 아빠,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치유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하게 되신 겁니다. 이광희 씨가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도 너무 사랑했고, 근데 그 박탈감이 너무 컸는지 진짜 사람이 넋을 놨더라고요. 그 현장에 갔는데 진짜 그 동료들은 아유 가인 씨 지금도 또 너무 힘들어하네요. 아유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강하다고 해도 아이를 잃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버틴다는 건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이광희 씨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광희 씨가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을 출산을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토록 11월은 이렇게 스타들의 사망 소식뿐만 아니라 유난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또 사고가 있었죠? 2000년 11월이었습니다. 세간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아주 큰 인기를 누렸던 댄스 그룹 클론의 강원래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11월이었나요? 그때 클론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태원 하면 홍석천이 있다면은 당시에 이태원 하면은 문나이트가 있었죠.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정말 친구들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강원래, 구준엽, 양현석, 이준호, 듀스 2명 여기 다 모였었고요. 그런데 한 무명시절 한 댄스 대회에서 양현석, 이준호까지 누르고 1등을 한 사람이 강원래 씨였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물어볼 때 보통은 어떻게 춤을 잘 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 세계 댄스를 다 섭렵하고 이 정도 되면은 해외 춤 유학 정도 갔다 왔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 데뷔까지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설 같은 일화를 뒤로 하고 결국은 김창완 프로듀서랑 클론으로 공식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강원래 씨는 데뷔하기 전부터 소문난 춤꾼이었어요. 그럼요. 심지어가 와와의 와와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96년도 고등학교 동창이죠. 구준엽 씨와 이제 듀엣을 맺으면서 클론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뿡따리 샤바라가 이게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거든요. 나오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가요 순위에 거의 1위 후보에 올랐었고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가요 프로죠.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하면서 골든컵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연말 시상식에서도 역시 서울가요대상 가요대전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휩쓸었어요. 그럼요. 그 해 데뷔한 신인 가수가 대상을 받는다는 거는 대박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대박인 거죠. 근데 이 배경을 들으면 더 대박인데요. 클론이 데뷔한 1996년도는 그냥 가요계 별들의 잔치다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클론이 가요 톱10 1위를 차지했던 그때가 김건모 씨가 히트곡인 스피디로 4주 연속 1위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것을 저지한 게 바로 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건모 씨는 골든컵을 가져가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김건모 씨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 가요계에는 솔리드, REF, 신승훈 등 그냥 이름만 대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슈퍼스타들이 다 컴백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클론이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가요계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클론은 그 이후로도 히트곡을 계속 냈는데요. 1997년에 2집 타이틀곡 도시탈출 아마 다 아시죠? 1999년 3집에서는 펑키 투나잇 그리고 돌아와 등을 히트시켰고요. 2000년에 발표한 4집에서는 아시아권 정말 확실히 주름 잡았습니다. 테크노 음악자 초련을 발매해서 독특한 손동작과 파워풀한 안무로 인기몰이를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죠, 이거. 초련.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빛나는 장갑을 끼고 야광 장갑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대만이고 난리 났어요. 홍콩이고. 이게 더 확실하게 젊은 층한테 자리 잡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그 대학가 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다 클론의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열풍이었어요. 이 클론이
그 즈음에 강원래 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 국민이 당황을 하고 놀랐죠. 네. 200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강원래 씨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갔었어요.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하는 그 차량의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강원래 씨는 뇌출혈을 비롯해서 다리, 목, 갈비뼈 등이 골절이 되는 아주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요. 대중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거의 수술을 받고 있는 중에도 연예 프로그램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뉴스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뉴스를 보는데 생사가 불분명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막 울고 불고 막 계속 뉴스만 기다렸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강원래 씨의 이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고요. 기적적으로 의식은 찾았지만 이 척추손상 때문에 결국은 하반신 마비가 돼서요. 이 춤꾼이 두 발로 서지 못하고 결국 휠체어에 앉아서 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제 강원래 씨는 뭐 충생충사 아닙니까? 네. 정말 춤을 좋아하는데 이런 분에게 정말 사형과 같은 선고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그 시선과 다시는 무대에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강원래 씨가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적응을 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감정 기복, 투정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김송 씨였고 간병도 옆에서 해주어서 정말 김송 씨에게는 아주 큰 고마움과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2001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2014년에는 8번의 시험관하기 시술 끝에 아들을 얻게 돼요. 아들 선희군을 낳게 되고 지금 새 식구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예.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겨서 너무 귀여워요. 쟤도 뭐가 되긴 될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들 만나서 네. 감사 인사를 했었어요. 이 두 사람은 2001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2014년에는 8번의 시험관하기 시술 끝에 아들을 얻게 돼요. 아들 선희군을 낳게 되고 지금 새 식구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들 만나서 네. 감사 인사를 했었어요. 저도 둘째 지금 하령이를 낳기까지 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네. 좀 많이 고통스러워서 포기했던 순간이 그때가 2014년이었는데 그 선희군 출생하면서 제가 저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싶어서 얘기도 했고 똑같은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던 마지막 상황에 저한테 마지막 희망을 주신 분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정말 여기서 끝내자라고 생각했는데 딱 마지막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한번 행사장에서 제가 뵙고 손을 딱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강원래 씨한테요, 장애는 이제 장애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이런 위기를 더 극복을 해서 꾸준히 방송 MC와 라디오 DJ 그리고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정말로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요. 휠체어가 자기를 지금 돕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제2의 몸이지만 어찌 보면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자기의 몸이라고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지만 휠체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증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네, 그래서 같이 여기에 앉아서 사회로 나가자는 이끌어주는 거죠. 예. 2016년에는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담은 영화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영화에 감독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사지 멀쩡한 사람도 사실 도전하기 힘든 일인데 오히려 강원래 씨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요, 정신을 훨씬 더 맑아지신 거예요. 멋진 남자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더. 예. 그러니까 정말 뇌생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도전을 통해 가지고서는요,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계 불미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불법 도박이 꼽히기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린 도박 사건은 모두 11월에 벌어졌다고 하죠. 네, 2000년대 예능계를 평정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방송인 겸 가수 신정환 씨인데요. 정말 악마의 재능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입담이 대단해서 예능 블루칩으로 정말 여기저기서 다 모셔가려고 했었던 그런 스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법 도박 연예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되는데요. 신정환 씨의 불법 도박 사건은 2005년 11월이었어요. 불법 카지노를 하다가 경찰에게 연행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또 구속 및 약식 기소돼서 방송에서 하차를 하게 됐는데 그간 이미지가 워낙 좋았고 또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복귀가 많이 빨랐어요. 한 3개월 만에 바로 예능에 다시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참 대중이 좋아했던 스타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5년 뒤인 2010년에요. 그 필리핀 원정 도박 사건에 다시 연루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방송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 좀 긴 자숙의 시간을 거쳤어요. 더 대박인 사건은 2013년 11월에 벌어집니다. 사실 이때는요, 기자들도 너무 악몽 같고 너무 힘들고 지쳤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이 안 좋은 일에 연루됐었거든요. 바로 연예계 최악의 불법 도박 사건입니다.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의 이름이 사실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 김용만, 탁재훈, 이수근, 양세형 씨를 비롯해 가수 붐, 토니안, 앤디 등 무려 8명에 달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나게 된 것은 2013년 3월이었는데요. 김용만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김용만 씨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을 정하고 거기에 돈을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했는데요. 이 도박으로 지난 5년간 10억 가량의 돈을 상습적으로 베팅한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해외 프로축구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용만 씨와 축구 동호회 활동을 같이 했던 탁재훈, 이수근 씨도 같은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당시에 혐의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앤디, 붐, 양세형 씨 이렇게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했던 분들도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폰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형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한 또 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박 사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험한 11월에 다른 사건, 그러니까 뭐 도박뿐만 아니라 음주나 어떤 다른 충격적인 사건도 있지 않나요? 네, 11월에 연예계는 마약과 음주 논란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바로 황수정 씨 얘기입니다. 예진아 씨로 정말 국민 여배우 반열을 올랐던 최정상의 시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돼서 굉장히 충격을 안겼었었죠. 네. 이제 배우 황수정 씨는 99년도 이제 허준 드라마에서 예진아 씨로 정말 대단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가난한 외모에 세련된 얼굴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인기도 잠시 2001년 11월 마약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모든 방송을 정지당했죠. 네. 당시에 황수정 씨가 자신이 그 마약을 투약한 이유로 나는 이게 체음제인 줄 알고 투약을 했다라고 변명을 해서 변명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필로폰 투약과 더불어서 당시에 유부남과의 불륜 관계 이것까지 이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 황수정 씨는 마약 복용 그리고 간통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이 다 또 중계되듯이 다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황수정 씨가 굉장히 단아하고 얌전한 이미지인데 그때 당시 이제 마약이나 이제 뭐 내연남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년간의 자습 이후에는 2007년에 드라마로 컴백하면서 연기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실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 같은 해 11월에는요 가수 싸이 씨가 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줬는데요. 당시 데뷔곡 파격적인 데뷔곡 새를 발표하고 인기를 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네, 뭐 그 뒤로도 이제 11월에 이제 스타들이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이제 검찰이 수면 마취제이자 향정치성 의약품
바로 이제 프로포폴 상습 투여한 연예인들을 뭐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배우 이승현 씨, 박시연 씨, 장미인혜 씨 등 상습 투여한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이제 법적 처분을 받았죠. 특히 21월 이 무서운 소문에 두 차례나 악연으로 얽힌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2009년 멤버 쌈지 씨와 함께 슈프림팀이라는 이 그룹을 결성한 래퍼 이센스 씨인데요. 보호를 해주긴 힘들 정도로 상습적인 행위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는데 첫 번째는 2011년 11월이죠. 1년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교롭게 3년 뒤인 2014년 11월에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에 같은 혐의로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연예계 음주 논란도 유독 11월에 집중됐었던 것 네.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그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셨는데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도 세상에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은 범죄로서 정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재범률도 너무 높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공직자가 이런 짓을 할 때는 저는 박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11월에도 연예계에 음주운전 논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배우 박채경 씨인데요. 지난 8일 음주운전을 해서 한 식당 앞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채경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박채경 씨는 2006년이죠. 국내 항공사 모델로 데뷔해서 얼굴을 알렸어요. 당시 출동한 경찰은요, 박채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0.1%였다고 합니다. 보면 11월에 특히 음주 관련된 사고들이 집중돼서요. 11월 이 공포 이야기들의 한 편을 장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당시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음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보면 11월에 특히 음주 관련된 사고들이 집중돼서요. 11월 이 공포 이야기들의 한 편을 장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당시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음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배우 송강호 씨였어요. 지인과 함께 간단하게 맥주 2캔 정도 마셔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결국은 음주 단속이 적발이 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95%로 당시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날 신화의 멤버 전진 씨도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55%에 해당이 됐는데 송강호 씨와 같은 면허 정지 100일에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구속 입건이 돼서 기가 조치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건 말고도요. 2010년 11월에는 가수 이승철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1년 11월에는 잭스키스의 멤버 이재진 씨가 역시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서 면허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아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노홍철 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됐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연예인들의 11월 음주, 약물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유독 이런 사건들이 왜 11월에 많이 터지는 걸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일반적으로 연말인 11월부터 음주 단속 집중 기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열리는 연말 시상식 자리라던가 아니면 지인들과의 술자리 아니면 정말 회포를 푸는 그런 여러 가지 자리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겨울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살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이러한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제 들은 풍문이에요, 저도. 일부러 연예계 사건들을 이렇게
묵혀놨다가 터트려. 그 영화 킹에서 나왔었잖아요. 음모론. 음모론에 맞아요. 제보가 들어와서 기사를 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희한하게 제가 뭔가 쓴 날은 뭐가 일이 그렇게 많이 터져요. 그래서 저도 어쩌지 나 또 이렇게 의심받는 거야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정치란이나 사회란에서 큰 사건이 예. 터졌을 때 그러면 그 댓글들은 정말 난리가 나요. 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썼냐, 정부에서 가르쳐줬구나. 실제로 저의 글에도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누구 사주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말 힘들게 취재해서 기사를 쓴 입장에서는요, 이것만큼 허탈한 게 없어요. 제가 들었었던 한 사례는 이 국정원에서 정치인 관련 이슈를 좀 찾았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이걸 찾다 보니 한 연예인이 낀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과 이 남자 정치인과의 그 관계를 발견을 해서 연예 부서에 그냥 혹시 걔가 요즘 뭐 작품은 뭘 하냐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떠보는 경우는 있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이 알았다고 해서 뭐 정부기관에서 어딘가에서 알았다고 해서 그거를 기사화해달라라고 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영역이라 뭐 그냥 정말 그냥 책상에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만 지나간 경우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세상이 되게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뭐냐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사를 내야 되고 뭔가 뭐 사람들이 믿을 만한 뭔가를 터트려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뭐냐면은요. 받은 글이라고 해서 찌라시를 던져놓으면은요. 알아서. 기자들이 예전에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받은 글을 기점으로는 기사를 안 썼어요. 왜냐면은 취재된 내용이 아니니까요. 받고 그냥 기자들이 참고만 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기자들보다 무서운 검색어가 있어요. 기사를 쓰지 않아도 검색어의 이름이 1, 2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슈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봐요. 꼭 여론몰이의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제 기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2% 정도의 그럴듯한 팩트만 넣으면은요, 그런 받은 글 하나 던지면 알아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이슈몰이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서 이제는 기자들까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모론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를 탓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우리의 불안전한 마음 때문에 이런 11월에 공포가 생겨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8년은 공포가 아닌 기쁜 소식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쇼는 다음 주에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더욱더 진솔하고 핫한 스타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